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처음으로 연간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테슬라의 펀더멘탈 약화를 지적하며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유지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투자 의견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연간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2분기 인도 실적은 1분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 컨센서스인 41만 1,000대를 달성하려면 6월 한 달간 50% 이상의 전월 대비 급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웰스파고는 보다 현실적인 수치로 34만 3,000대를 제시하며 이는 컨센서스보다 약 17% 낮은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 둔화와 가격 인하가 동시에 영향을 주며 마진이 악화되고 있으며 제로 배출차 크레딧과 에너지 관련 수익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ZEV 크레딧이 테슬라 이익의 약 10%를 차지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ZEV 제도의 종료는 전체 ZEV 수익의 절반가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연간 11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된 2025년 설비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2024년에는 약 19억 달러 규모의 FCF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웰스파고는 전망합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단기적인 현금 창출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점에서 고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정당성에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부진 외에도 모델 Y 판매 둔화, 보급형 모델 개발 지연, 로보택시 및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더딘 진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품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시장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2025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172배에 달하며 웰스파고 자체 추정 기준으로는 40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보유 평가이익이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완화 기대감이 단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행력 부족과 성장 둔화는 여전히 주가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웰스파고는 더 이상 매력적인 쇼가 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테슬라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점차 인재 전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메타가 오픈 AI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 오픈 AI CEO는 최근 팟캐스트 언캡트에 출연을 해서 메타가 자사 엔지니어들에게 최대 1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 보너스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메타는 우리 팀의 많은 인재들에게 거액의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일부는 9자리 수에 달하는 제안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알트먼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파격적인 오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의 최고 인재 중 누구도 메타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AI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들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메타의 이 같은 파격 행보는 자사 슈퍼 인텔리전스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메타는 AI 스타트업인 스케일 AI의 CEO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고 해당 회사에 143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자체 AI 연구 조직 강화를 넘어 외부의 핵심 기술 인프라까지 손에 넣으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샘 알트먼은 이와 관련해 메타가 오픈 AI를 인공지능 분야 최대 라이벌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인재 측면에서도 정면 승부에 나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내부적으로 오픈 AI의 기술 진보 속도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며 AI 플랫폼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채용 이슈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서 누가 먼저, 누가 더 많은 인재와 자본을 확보하는가에 따라 시장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AI 인재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의 기술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진 만큼 빅테크 간 연봉 인플레이션과 보너스 전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AI 연구자들의 이직 제한이 수백만 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이며 메타 외에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사 AI 조직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메타의 1억 달러 보너스 오퍼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둘러싼 테크 기업 간의 본격적인 두뇌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제 AI 경쟁은 기술력만이 아닌 사람과 철학, 전략까지 모두 맞붙는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7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공식 발표에 앞서 삼성은 세 차례에 걸쳐 티저 영상을 통해 제품의 주요 특징을 암시했으며 이례적으로 디자인과 기능 측면에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공개한 세 편의 티저에서 Z 폴드 7의 디자인 일부를 살짝씩 노출시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갤럭시 S25 엣지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커버 디스플레이의 확장입니다. 기존 폴더블 폰의 좁은 전면 디스플레이와 달리 폴드 7은 일반 스마트폰 수준에 근접한 넓은 커브 화면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폴드 사용자들의 가장 불편함을 호소해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완성도 높은 하나의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하려는 삼성의 전략적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폴드 시리즈는 3세대 이후로는 점진적인 개선만을 반복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폴드 7은 디스플레이 비율, 힌지 구조, 디자인 마감 등 핵심 요소의 대대적인 리디자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삼성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커졌고 폴더블 폰이 아니라 일반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에 가까워졌다고 언급을 하면서 기존 대비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폴드7은 더 얇고 가벼워진 본체, 개선된 배터리 효율, 그리고 S펜 수납 여부 등이 주요 체크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갤럭시 S25 울트라 시리즈와의 라인업 차별화를 위해서 폴드7만의 기능과 고급 사양을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하드웨어 발표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사전 티저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그만큼 시장에 기대감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폴드7이 갤럭시 폴더블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폴더블의 대중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채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Z 폴드7과 플립7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폴더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삼성의 전략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슈퍼카의 상징 페라리가 두 번째 전기차 모델 출시 계획을 최소 2028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2026년 말 출시를 목표로 했던 해당 모델은 시장의 냉랭한 반응과 전기차 기술의 한계, 그리고 전통적 브랜드 이미지와의 충돌이라는 복합적 요인에 직면하며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10월 첫 번째 전기차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 차량은 3단계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내년 봄에 전 세계에 공식 론칭됩니다. 고객 인도는 2026년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모델은 전 애플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공동 설계에 참여했으며 가격은 $50만 이상, SUV는 아니지만 기존 페라리보다 상대적으로 큰 차체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징적인 저생산량 모델로 브랜드의 EV 진입을 기념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두 번째 전기차는 페라리 EV 전략의 진정한 분기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모델은 기존 계획보다 두 차례나 일정이 연기됐고 현재로선 2028년 출시가 가장 이른 시점으로 예상됩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현재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으며 기술적 준비보다 시장 수요 부재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 스포츠카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무게로 인한 차량 성능 저하, 둘째는 엔진 사운드의 부재로 인한 감성적 상실입니다. 이는 특히 페라리 고객층에게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V는 지속적 고출력 유지에 한계가 있고 고성능 가솔린 엔진의 포효는 여전히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페라리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는 당초 2028년으로 계획했던 첫 전기차를 2029년으로 연기했고, 포르쉐도 전기 SUV 마칸과 타이칸의 부진으로 EV 전략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는 MC20 전기차 계획을 아예 철회했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10월 장기 사업 계획 발표에서 EV 전략의 재정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도 슈퍼카 브랜드들의 속도는 확연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고성능과 전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이는 페라리뿐 아니라 모든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의 공통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원전과 에너지 플랜트 중심의 대표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로부터 긍정적인 투자 평가를 받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맥쿼리는 최근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3천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무려 6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주간 주가 상승 흐름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한 달간 46% 상승, 12개월 기준으로는 무려 105%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18일 기준 종가는 4만 2,200원으로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은 약 25% 수준입니다. 맥쿼리의 이번 리포트 이전에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현재까지 발간된 애널리스트 의견은 매수가 8건, 보유나 매도는 전무한 상태로 명확한 강력 매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베스팅 프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가치를 2만 6천 원 수준으로 제시하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34% 하락 여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적정가 평가는 중간 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단서도 함께 달았습니다. 이처럼 증권가와 데이터 기반 평가 사이에는 온도차가 존재하지만 원전 산업의 중장기 성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친화적 기조, 그리고 SMR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재평가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반기에도 추가 수주와 함께 실적 개선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략 변화 속에 수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기대감과 더불어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젠3의 최고 경영자인 삼손무가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가격 하락을 페이크 딥이라며 비트코인은 곧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뉴투데이에 따르면 삼손무는 비트코인이 결국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신이 운영하는 X 계정에서 항상 페이크 딥을 매수하라며 팔로워들에게 비관론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틀간 비트코인은 4.14% 하락하며 10만 8,860달러에서 10만 4,350달러까지 밀리며 10만 5,480달러에서의 반등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분석가들은 금리 결정을 앞두고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현상이라고 말하며 이번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며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해 채권, 주식,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우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PYUSD와 리플의 RLUSD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조율과 사용성 면에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인 폴베론 네트워크에 따르면 페이팔은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와 통합해 미국 내 100만 개 상점에서 기본 결제 수단으로 설정했습니다.
PYUSD의 결제 방식은 상점 수수료를 0%로 낮추는 대신 결제 시 0.5%를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기존 카드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전복할 수 있다는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의 RLUSD는 거래량과 속도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RLUSD는 PYUSD보다 약 3배 많은 9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시간 결제 데모에서는 단 4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고 수수료는 1센트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RLUSD는 소액 리테일 결제 시장을 타깃으로 한 초저속, 초저비용 인프라 구축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스테이블 코인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PYUSD는 글로벌 39%의 결제 시장 점유율을 가진 페이팔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뢰성과 브랜드를 중심에 두며 확장 중입니다. 반면 RLUSD는 XRP 기반의 고속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특정 사용처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 신뢰도 평가에 따르면 PYUSD는 A-, USDC는 B+, 테더는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RLUSD는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상에서는 XRP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RLUSD의 평가 반영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존재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계 1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82조 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이어 TI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반도체 업계는 본격적인 트럼프 눈치 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18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텍사스주와 유타주 3개 지역의 반도체 시설 7곳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약 400억 달러는 텍사스 셔먼에 위치한 메가 사이트에 집중 투자돼 대규모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TI는 투자 완료 시점이나 구체적인 시설 확충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공장의 대대적인 설비 확장과 신설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발표한 180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반도체 업계 전반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미국 내 2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고 글로벌 파운드리스 역시 160억 달러를 기존 공장 확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투자로 해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대의 반도체 지원법인 치스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애국 투자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각각 파운드리 및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미국 기업의 공격적 투자와 정치적 계산 속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업계는 한국 기업들도 투자 확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설사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한국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활 움직임 속에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대형 전기 SUV 판매를 앞세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아이오닉 5에 이어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연초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5월 판매량은 6,292대로 전월 대비 22.1% 감소했습니다. 대신 대형 SUV 아이오닉 9이 2,832대 판매되며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1월에서 5월 누적 27,783대, 첫 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대형 전기 SUV를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EV9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는 누적 367대에 불과했지만 5월 한 달에만 3,800대가 판매되며 급증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EV6는 같은 기간 1,800대 판매에 그치며 전월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략 차종 재편과 현재 생산 확대의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중소형 모델 중심의 전기차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대형 SUV 중심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복귀할 경우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축소 관세 강화 등의 정책이 예고돼 있어 수익성과 전략 유지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럼에도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고 미국 내 생산과 판매 확대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업계는 고율 관세 회피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현재 생산과 전략적 제품 전환이라며 대형 전기 SUV 중심의 전환은 시장 흐름과 정치적 리스크 모두를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플이 지난 7개월간의 횡보 국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강세 흐름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약 700% 급등을 이끈 대형 패턴 돌파 이후 이어진 조정 국면의 종료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립토 마이클의 최신 차트에 따르면 XRP는 7년간의 대형 대칭 삼각형 패턴을 2024년 말 돌파한 이후 0.6달러에서 2달러 이상까지 폭등했습니다. 이후 XRP는 2.15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며 조정 구간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건강한 통합 구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비트코인이 장기 추세선인 8년선 돌파를 시도하는 시점과 겹치며 주목됩니다. 크립토 마이클은 비트코인이 해당 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전체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의 상승세에 불을 비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분석가 이그렉 크립토는 XRP BTC 페어가 장기 박스권 상단 저항에 도달했으며 이번에는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돌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XRP BTC 페어는 2015년, 2017년, 2020년, 2024년 저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강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그렉은 XRP BTC가 해당 저항을 돌파할 경우 녹색 구간으로 진입해 본격적인 상승장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으며 반대로 돌파에 실패할 경우 적색 구간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XRP는 2.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BTC 대비 강세 가능성 및 비트코인의 전환 시점이 맞물릴 경우 시장 전반에 걸친 대형 랠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새로운 지갑 주소 생성수에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며 사용자 신뢰와 활동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지갑 주소 생성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센티멘트는 이번 지갑 생성 증가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자 신뢰 상승과 실제 활동 증가를 나타내는 실제 지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최근 2,500달러 수준에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변동 없이도 네트워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갑 증가세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며 5월 중순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한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 이더리움 주소 수는 약 89만 6천 개로 100만 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조정장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개발자 및 투자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더리움의 지갑수 증가는 단순한 수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탈중앙화 앱 사용자, 레이어2 네트워크 참여자, 스테이킹 사용자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가장 활발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이러한 추세는 네트워크 지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성장과 사용자 증가 추세는 앞으로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XRP가 장기 투자 매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100만 장자를 만들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일 투자 전문 매체 더 모틀 리플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XRP는 장기 투자 매력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받고 있지만 두 자산의 100만 장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 기반으로 상승 여력이 크고 XRP는 유틸리티 의존성 및 채택 구조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중에 상당량이 이미 손실된 상태로 공급 자체가 희소합니다. 또한 4년마다 공급량이 반감되는 구조로 비트코인의 상승은 구조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1만 달러를 투자해서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약 210조 달러에 이를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XRP는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고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확장 중이며 리플은 이를 기관 중심의 결제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XRP 레저에 자동화된 시장 조성기가 도입되고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RLUSD가 통합되어 100억 달러에 달하는 누적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XRP는 리플의 전략적인 방향성과 규제 변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체인들과 경쟁 중인 점에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술적 진보가 실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ETF 수요와 희소성만으로도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XRP는 기업 채택과 기술적 진화라는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등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100만 장자 전략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본격적인 영업 재개를 앞두고 보조금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통신 시장에 다시 한번 보조금 전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판매가 제한되지 않은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엣지 등 최신 단말기에 대해 최대 88만 원의 리베이트, 즉 판매 장려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요금제가 단지 3만 3천 원대의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액 장려금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8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쓸 때에만 해당했던 수준의 리베이트가 보급형 요금제로도 가능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 기간 동안 KT와 LG U+에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한 파격 지원 전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KT와 LG U+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LG U+는 번호 이동 고객에게 15만 5천 원, 기기 변경 고객에게 9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최대 85만 5천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책정했습니다. 보급형 인기 단말기인 갤럭시 A16에도 출고가보다 높은 40만 원의 리베이트가 붙으면서 실질적으로 공짜폰을 넘어서 마이너스 폰에 가까운 수준까지 간 셈입니다. KT 또한 이달 중순 번호 이동 고객에게 기기 변경 대비 2배 이상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2심 개통을 통해 부분적인 영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유심 교체 예약자가 대부분 처리되면 영업 전면 재개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일부 대리점은 이를 겨냥해 보조금이 높은 시점에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선예약 계약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빠져나간 고객 수는 14일에서 16일 일평균 15,000명에 달했지만 SK텔레콤의 보조금 정책이 시행된 17일부터는 6,0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복귀 시도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일부에서는 타사 보조금 축소의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객 유치 경쟁이 가열되며 향후 정부의 보조금 규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I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며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며 발전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낸 해외 가스복합 발전소 수주는 무려 5건, 총 4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고효율 가스터빈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LNG를 고온, 고압으로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고난이도 기술로 세계적으로 GE, 지멘스, 미쓰비시 등 소수 글로벌 기업만 진입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술력과 수주 실적을 앞세워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9일 베트남 국영기업 PVN과 오몬포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1조 원에 가까운 수주 낭보를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친원적 정책 강화도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또 다른 호재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으며 그중에는 SMR 인허가 기간 단축, 정부 토지 내 원전 건설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파운드리 사업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은 2019년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 SMR 관련 기술력을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와도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두산은 연 20기 생산 능력을 갖춘 SMR 주기기 제작 체계를 구축 중이며 총 62기 수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체코에서 진행된 26조 원 규모 대형 원전 수주전에도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원자로 공급을 담당하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MR 육성을 위한 SMR 특별법도 발의되며 관련 산업 생태계 형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내 대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동남아 금융의 중심지 태국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가상은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인가를 신청한 결과 세계의 최종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한국계 은행들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현지 금융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태국에서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만 운영되는 형태로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과 유사합니다. 카카오뱅크가 가진 기술력과 디지털 금융 노하우가 강력한 경쟁력이 된 셈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6월 태국 3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SCBX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사업을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SCBX는 태국 대표 은행인 시암 상업은행을 포함해 20여 개 금융, 비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현지 거대 금융그룹입니다. 양측은 올해 3분기 중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약 1년간 시스템 구축과 금융 인프라 정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정식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과 서비스 기획, 모바일 앱 개발, IT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뱅크 핵심 분야를 주도하며 새로 출범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합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자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한국계 은행과 기업의 태국 진출에 교두부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태국 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K금융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중소조선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함정 및 상선 MRO 시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조선 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일감의 쏠림은 심각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이른바 빅3 조선사들이 수주 물량을 독점한 가운데 중소조선사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법으로 꺼낸 카드는 바로 MRO, 유지 보수 시장입니다. 함정과 상선의 정비와 수리를 중소조선사가 맡도록 판을 키우고 대형사는 건조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누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보도했습니다. 이미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윌리시라 6콘의 MRO를 수주했고 일부 작업은 국내 중소 수리 조선소가 하청으로 진행하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하청 구조를 체계화하고 나아가 중소조선사들이 독자적으로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조선소는 로봇 정비가 아닌 인력 의존 작업, 도크, 암벽 부족 등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매에 대여하거나 신규 시설 투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미 7함대 MRO 수요 중 연간 20척의 절반 확보를 목표로 전용 기반 시설 구축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고 호남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조선과 K에너지의 두 축을 키우는 정부의 전략, 중소조선사의 글로벌 진출과 재생에너지 확장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GM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 찬성률로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요구뿐만 아니라 사측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겹치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6,04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8.2%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측이 지난달 전국 9개 GM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 공장 일부 시설 매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데다 대법원에서 징계가 확정된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내부 반발이 극대화됐습니다. 노사는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주까지 총 7차례의 임금협상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정액 인상, 그리고 지난해 당기 순이익의 15%를 기준으로 1인당 약 4,136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입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성률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사측의 일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보여준 것이라며 오는 23일부터 부평공장 매각 및 서비스센터 폐쇄 반대 서명 운동도 본격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과 고용 안정,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핵심 쟁점이 맞물린 가운데 쟁의 조정 이후 실제 파업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 및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중재와 적극적인 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인력난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지 정책으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현지 공장을 짓고 있지만 숙련 기술적 확보와 까다로운 비자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대만의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 건설 중인 공장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등에 업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숙련 인력 부족으로 공장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TSMC는 당초 올해 중 4에서 5나노 칩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고 2026년엔 3나노 생산에 들어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1공장은 2025년 이후, 2공장은 2028년 이후로 완공 시점을 미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TSMC는 대만에서 수백 명의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미국 입국이 좌절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일자리를 미국인이 가져야 한다며 현지 인력 채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텍사스 테일러시의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은 장비 설치 지연과 인력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밀린 상태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주재원을 급히 파견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고숙련 인력 공백은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역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와 연계해 인재 양성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반도체 지원도 결국 사람이 없으면 공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과 전문 인력 확보 없이는 미국의 반도체 드라이브 역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승패는 기술뿐 아니라 인력 시스템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랜 숙제였던 공매도 제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과 외국인 투자 접근성 등 핵심 항목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한 단계 향상, 개선 필요에서 개선됨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일부 재개한 효과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외환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접근성, 계정 개설 절차, 주식 데이터 사용 제한 등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참여에 있어 외국인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옴니버스 계좌, OTC 거래 활용도 역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당 제도에 대한 평가도 냉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 전에 배당액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작년 18개 평가 항목 중 7개에서 마이너스를 받았고 올해는 공매도 개선으로 6개 항목에서 여전히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MSCI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에 올랐지만 2014년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된 뒤 지금까지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를 뒤집기 위해 각종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완화, 외환시장 확대, 기업 반려업 프로그램 등 주주 친화 정책이 그 일환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MSCI 최고위층과의 면담에서 외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제대로 평가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5일 공개될 시장 분류 발표에서 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재등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빠르면 2026년 6월 선진국 편입 결정, 2027년 5월 말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MSCI 선진시장 편입은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한국 금융시장 위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조만간 정상 운행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13일째 파업을 이어가던 광주 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시와의 중재 끝에 임금 3%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강 시장은 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광주시 예산으로 매년 약 1,400억 원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상 과도한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실적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정년 65세 연장도 기존 61세에서 62세로 1년 연장하는 선에서 일부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마무리는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협약서 세부 문구를 놓고 노사 간 실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협약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파업을 공식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5일 시작됐으며 현충일 연휴 3일간 파업을 잠시 멈췄다 다시 재개한 바 있습니다. 처음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동결을 고수했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사측은 2.5% 인상안을, 지방노동위원회는 3% 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팽팽했던 입장차는 결국 강 시장이 직접 3% 인상안을 권고하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며 극적으로 좁혀졌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버스요금 현실화, 근로자 처우 개선, 준공영제 혁신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노사는 향후 버스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꾸려 남은 쟁점들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발을 다시 움직이게 할 합의. 이제 막바지 문구 조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차 시장에선 외면받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되레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경차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며 중고차 시장에선 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산 중고차 판매 상위 3종 모두 경차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는 기아 모닝으로 3,497대가 거래됐고 그 뒤를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 뉴 레이가 이었습니다. 같은 달 기아 레이도 2,043대가 팔리며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위 10대 중 4대가 경차였던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 역시 경차가 강세 보였습니다. 기아 모닝은 5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고 스파크와 레이도 각각 3만 대, 2만 5천 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고경차는 팔리는 속도도 빠릅니다. 중고차 플랫폼 K카에 따르면 올해 2월에서 4월 동안 가장 빨리 팔린 중고차는 현대차의 경차 캐스퍼로 평균 판매까지 걸린 시간은 단 14일이었습니다.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 더 뉴 모닝 역시 각각 15일과 18일 만에 팔리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런 중고차 시장의 분위기는 신차 시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같은 기간 신차 경차 판매량은 5,626대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7.4% 감소했습니다. 기아 레이는 신차 등록 순위 11위에 머무르며 경차의 신차 판매 부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 속 실속 소비가 중고 경차 인기의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신차 가격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이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중고 경차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신차 시장에선 찬밥, 중고차 시장에선 대세로 떠오른 경차. 경기 흐름과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 현대로템이 처음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ETF 투자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글로벌 방산 투자 펀드인 바네크 디펜스 UCITS ETF의 투자 종목으로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ETF 규모는 59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1,400억 원에 달하며 현대로템이 이 펀드에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ETF를 운용하는 바네크는 미국의 자산운용사로 자회사인 마켓팩터가 관리하는 방위산업 지수를 기준으로 유럽 17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2분기 정기 리밸런싱에서 현대로템은 신규 투자 기업으로 선정됐고 총 투자금 대비 비중은 2.94%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로템과 함께 독일 렌크, 영국 카만홀딩스도 신규 편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ETF 편입으로 현대로템의 약 1억 7,346만 달러, 한화로 2,395억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TF는 분기마다 종목 구성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향후 투자 비중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편입이 현대로템의 글로벌 방산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최근 폴란드와 2차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 계약 규모만도 60억 달러, 한화 약 8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9개국 이상과 K2 전차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간 200대 이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약 6,300억 원을 투자 중입니다. 이번 ETF와 함께 포함된 방산 기업들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RTX 코퍼레이션, 프랑스의 탈레스, 독일의 레오나르도 등 세계적 기업들이고 국내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이 글로벌 투자 시장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템의 이번 ETF 편입은 방산 수출 드라이브에 큰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해당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